이슈 인터뷰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지난주에 예측했던 것하고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 우선은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일단은 한석, 그리고 민주당에서 3석, 예. 조국혁신당이 1석,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단체장 선거에서는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또 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의 진보 교육감이 또 당선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서울에서라고 할지라도 구로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이 원래 강세였던 동네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담양 군수 선거였죠. 네. 조국혁신당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됐고 처음으로 단체장을 갖게 되는 이제 정당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번 보궐선거 때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기는 건가? 민주당이 지는 건가? 이제 이런 여론이 있다가 막상 투표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본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특정 세대나 특정 인구가 그만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보정을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데, 막상 또 투표장은 실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 가는 상태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올 거다. 그래서 지난번 영광이나 곡성 보궐선거가 결과가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담양도 여론조사는 좀 비등비등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번엔 뒤집어졌습니다. 예. 일단은 투표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 낮았습니다. 예, 61% 정도 이번엔 담양은 나왔습니다. 예,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실 이제 탄핵 선고가 날짜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 투표는 완료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네. 이제 이후에 본선거까지는 됐는데,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제 이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중앙 정치의 어떤 메시지 혹은 정당에 대한 메시지를 보는 것보다도 민심 자체가 예. 호남에서 민주당 외에 추가적 선택권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호남민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내년에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많은 후보분들이 이 정도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분들이 다들 초선이시지 않습니까? 네. 광주 같은 경우는 8분 중에 1분을 제외하고 7분이 다 초선인데, 이걸 달리 말하면 지금 현역인 광주시의원과 구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이 공천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전원이 다. 예.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본선에 나가서 붙어보면 지금 지역위원장이 미는 신규자보다는 더 이길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경선에 뛰어들면 왠지 공정하게 안 해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걸 이제 고려해 본다면, 조국혁신당으로 가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나 보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있어서 많은 부분의 이탈 혹은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선거철이 되면 그런 네. 고민이 좀 듭니다. 유권자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후보자들이 될 그렇죠. 분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번 선거 결과가 되는군요. 예.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결과겠죠? 그렇죠. 한 석이라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호남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져서 호남 안에서 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때도 거의 반발 정도씩으로 나눠 가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전라도 쪽에 공을 많이 들였던 조국혁신당이어서 예. 예, 그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담양의 결과를 통해서 호남민들이 더 민주당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각오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예.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날짜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4월 18일까지 날짜가 안 나오면 이거는 계속 버티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치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일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날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을 통해서 파면에 이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날짜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5대 3에서 그 숫자가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면 네. 길을 잡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주심을 하고 있었던 재판관 입장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네. 이걸 기각시키기 위한 날짜를 본인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컸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의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헌법재판관은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과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선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네. 달리 말하면 누군가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자신을 추천해줬던 사람들 혹은 그 집단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법만을 바라볼 수는 사실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도 지금 3명 정도로 유추가 되고 있는 이제 그 분들이 예. 본인도 법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라고까지는 차마 주장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 26일 재판까지는 좀 시간을 끌어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부탁은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26일 재판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입장을 좀 정해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예.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기일까지 지금 111일이 흘렀습니다. 넉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지금 싹 스쳐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탄핵 선고랑 좀 다르게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들도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3개월 정도가 흘러가니까 다들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법원의 영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물리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고 몇 차례 집행을 거부한 이런 모습이 과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보여줄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잡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부가 갑자기 이게 시간으로 하냐 날짜로 하냐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을 들고 나와서 네. 구속을 취소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당히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제 그 수사 판결이 끝나면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7일이나 9일, 길어도 뭐 9일 정도 이내에는 선고를 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거의 한 달하고도 더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을 끄신 거잖아요. 온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도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뭐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까지 줄줄이 탄핵과 관련한 논의가 기각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딱 순간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 동안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어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죠. 그 마지막을 사실 헌법재판소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해주셨어야 되는데 스스로의 임무를 너무 방관하고 방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이제 풀려났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관저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저에 손님을 부르는 것은 현재는 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택 연금 중인 건 아니어서 지난번에도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의 지도부 국회의원분들을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찬도 하시고 뭐 한 게 밝혀졌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은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을까요? 뭐 나름대로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국회를 통해서 나와 있는 진술들도 다 이제 있고 또 관련한 재판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증거라고 한다면 경호처 안에 있는 비화폰의 서버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사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면 서버가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뭘 더 나서서 할 수 있다 없다의 상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내일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탄핵 심판 인용의 기준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이 중대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자의적이죠. 헌법재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나 대부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국민의 신임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를 보자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죄가 한 20%나 될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체 여론 그리고 국민들이 이분이 다시 대통령 복귀했을 때 과연 국정이 운영이 될 것인가,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 그대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일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의 양심은 갖고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파면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현재 선고 났을 때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꼭 내야만 합니까? 아니, 내지 뭐 않더라도 내지 당연히 않더라도 본인이 이건 뭐 항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받아들이고 관저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여서 크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예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5당의 그 여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분들이 모여서 합의문을 썼습니다. 네. 이 모든 정당이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나고 나면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부분을 관련하게 이제 합의문을 썼었는데 예. 지금은 각 정당이 그냥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언도 아니고 어느 방송들에 나가서 인터뷰 비슷하게 우리는 뭐 그런데 당신들은 어쩔 거요? 라고 하는 식으로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야의 각 정당들이라도 중심을 예.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중요한 날입니다. 네. 예, 11시. 예.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4.3 희생자 추념식에 제주에서 있었죠. 예.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었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뭐 이제 소름이 돋을 이후에 정도입니다. 내란죄를 심판하면서 재판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겠습니다만 군사력을 동원하는 여러 과정들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상원 씨가 말하는 부분과 실제 군대가 계엄사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후의 재판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예. 여쭤보면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12월 3일 이후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법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관례에 비춰서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법이 그러지가 않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다 너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도 염려 중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른 이 대통령 선거를 고지하지 않는 것. 예. 60일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헌법 84조에 따르면 그 기간 안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혹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 심의가 있을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 그러나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늦출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안 되던데요. 예, 원래 이제 기준으로 보면 4일 이후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마은혁 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본인이 탄핵 심의를 받았다고 복귀했는데도 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날 다시 탄핵 심판해라. 탄핵해라. 그러면 또 한 80일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염려되는 우려인 거고요. 네. 예전엔 이걸 농담으로 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염려가 됩니다. 예. 워낙에 그리고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그 문제 없이 고지가 된다고 하면 각 정당들은 이제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을 하겠죠. 예. 지금은 워낙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예, 뭐 원탑이어서. 거의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이 유죄인 상황이었다면 조금 힘든 과정 안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후보가 되셨을 텐데 지금은 그 재판까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뭐 대항마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민주당의 후보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관세를 정확히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 정책을 누가 앞에 나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총리도 경제부 총리도 탄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빨리 헌재가 뭐 내일 날짜로 잡혔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이제 관례로 보면 10시에 선고하면 다 기각됐고요. 11시에 하면 다 인용됐었거든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네. 지금 최근에 이진숙이나 한덕수나 다 10시에 이제 선고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만 11시에 선고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동일한 아마 헌재의 그런 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양대 정당이 아닌 합리적 중도 세력의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고 대연정의 과도 정부를 꾸리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이낙연 총리 전 총리도 대권 도전에 몸을 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든 없든 뭐 정치인으로서 자유가 있으실 텐데 네. 지금은 너무 의미가 없는 주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제3당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눈에 보이게끔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건 의미가 없는 주장이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48%, 46% 뭐 이 정도를 44% 정도를 획득하셨는데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정당은 지지율이 1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예, 근데 그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이제 후보셨는데요. 네. 24% 정도를 얻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2% 정도를 얻었습니다. 네. 두 분을 합치면 46%여서 44%를 얻었던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가 한 8% 정도 가까이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14% 정도의 지지율이었던 탄핵 정국의 그 시기에서도 보수가 합쳤으면 이겼던 선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 그냥 쉽게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면 대한민국의 정당이 양당제에서 당대당으로 붙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 그리고 예전처럼 제3당이 있어서 어떤 것을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각 당들이 아마 총력전에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야의 당들은 모두 다 항상 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 왔었고 예. 이제 가끔 안별로 개혁신당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탄핵이 선고가 되고 심판이 그 이후에 이제 대선에 돌입을 한다면 야당의 목소리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뺏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네, 그래서 야권의 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초기에 조국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하자. 각 정당들이 한꺼번에 야당에서 후보를 내서 선출하자. 이제 이런 제도 제안을 했었는데 네. 탄핵이 늦어지고 뭐 하면서 그 주장도 흐지부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대선 후보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낸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형식이라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 개혁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후보는 내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그냥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좀 관심도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을 앞두고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